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20톤 어선 전복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밤샘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실종자를 추가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전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이 긴급 총회를 열었습니다.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이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공의들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현재와 같은 전국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필요하면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광고를 냈습니다. 젊지 않지만 트럼프와 달리 미국인을 위해 싸운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던 꽃샘추위가 낮부터 기온이 쑥 오르면서 누그러들겠습니다. 월요일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어제 오전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68km 해상에서 9명이 탄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선박과 인근 해상에서 4명을 발견했지만 모두 숨진 상태였고 남은 5명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까지 이어졌지만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뒤집힌 어선 위에서 해경 구조대원이 긴박하게 배를 두드립니다. 해양경찰입니다. 해양경찰입니다. 정말 들리시면 타격 신호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대원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선원들을 찾습니다. 지난 7일 오전 제주 한림항에서 조업에 나선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된 건 주말 아침.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이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68km 해상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선원 2명과 외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오전 선체 수색에서 3명을 찾았지만 모두 의식이 없었습니다. 3명은 무트로 이송되는 과정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3분을 구조 후에 욕지도까지 이송을 하셨고 욕지도에서 저희는 이제 공중보건의하고 그 입회하에 또 사망 진단을 받고 다시 도남장 선착장까지 이송하게 됐습니다. 사고 선박에서 먼저 발견돼 무트로 이송된 3명 가운데 2명은 외국인, 1명은 우리 선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선 내에 그물 등이 얽혀 있어서 수색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어창 위를 이제 덮어놨거든요. 저 작업한다고 배가 디비지면 그 어구 같은 게 그 한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더 해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오후에는 사고 해역 서쪽 13km 해상에서 선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으론 해경 함정 12척과 해군 함정 4척, 항공기 5대 등이 투입돼 실종 선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선체에는 충돌 흔적이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한 사고 경위 수사는 구조 수색 작업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홍제동 내부순환로 정릉나들목 성산 방향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차를 모두 태우고 2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1시간 가까이 일부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전 회장을 불러서 11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노 전 회장은 자신의 사견을 SNS에 올린 것일 뿐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교사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는 정부의 의료 정책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일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대표자들이 긴급 총회를 열어서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이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전공의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30여 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전국 의대 교수 대표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총회에선 의대생 휴학과 유급 문제, 교수 사직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휴학으로 유급이 될 경우 내년에는 의대 1학년 학생만 8,000명에 달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들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선다면 전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 정부 의견을 전공의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사직을 결의하진 않았지만 사직서 제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수들이 계속 사직을 좀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사직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조금 교수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정부와 전공의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12,000여 명에 대한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 발송을 이번 주 마무리합니다. 사전 통지서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 의사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무더기 면허 취소 사례가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면허가 취소됐다 해도 다시 발급받기 쉬웠는데 재발급 절차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때도 의료계는 집단 휴진으로 맞섰습니다. 당시 정부는 의사 10명을 고발했지만 결국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는 단호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사후 부재,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 취소는 더 쉬워진 상황.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데 면허 정지가 3번 넘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 형사고발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가 부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의료계 파업으로 면허가 취소된 당시 의사협회 회장은 3년 뒤 면허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취소된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재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취소된 의사면허가 100% 재발급됐지만 갈수록 그 비율은 떨어져 지난해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면허 취소와 재발급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가진 만큼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도 강경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좀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그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 후에 거의 자동으로 재교부하는 것들을 제한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바뀐 의료법을 무기 삼아 재교부 강화를 검토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경우 교수들의 반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태가 더 악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 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어제 저녁 채널A 뉴스에 출연해서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서 40개 대학 3,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와 대학 여건을 고려해서 분배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후반기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분수령, 바로 한 달 뒤 총선입니다. 여야 의석수에 따라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도 또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2년 전 오늘 9개월 차 정치 신인은 진땀 승부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동안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엔 성공했지만 개헌선에 닿을 듯한 거대 야당과 불협화음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정 운영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최후의 방패인 제2요구권 행사만 벌써 9차례, 정치적 부담도 오롯이 떠안았습니다.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한 달 뒤 취임 만 2년을 한 달 앞두고 맞는 총선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 중후반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변곡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일당이 되면 그야말로 쾌속질주, 4대 개혁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를 구현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만 패배할 경우 집권 초반처럼 시행령 정치로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크고 크게 진다면 식물정권, 조기 레임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가 증명합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 직전 탄생한 180석 역사적인 압승의 공룡 여당을 앞세워 대선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소득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수건 과제들을 가뿐히 처리했습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3년 2개월 뒤 치른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딱 한 석 부족해 민주당에 일당을 내줬는데 이게 향후 탄핵의 씨앗이 됐다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당시 진박 감별사와 옥새 파동 등 여당 공천 내홍이 민심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시스템 공천, 당무 불개입을 선언하고 총선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신 총선용 퍼주기 비판 속에도 매주 민생 토론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파격 선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선거용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목소리인데 집권 초기 번번이 국회 문턱에 막혔던 답답함과 절박함이 반영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전체 지역구 254곳 가운데 90% 넘게 후보를 확정하며 막바지 공천 작업을 진행하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5차 경선에 돌입합니다. 경기 하남 갑에선 신윤계 비례대표 이용 의원이 3자 경선을 치르고 안동 예천은 현역 김형동 의원과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부산 서동에서는 곽규택 변호사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가 맞붙습니다. 어제 4차 경선에서 결과를 가리지 못한 7개의 지역구 결선 투표 역시 함께 진행되는데 서울 중성동을은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대구 동군위을은 강대식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본선행을 두고 경쟁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여당 공천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당내 공천 갈등 수습을 위한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위원장 인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3지대 경쟁자인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선거 전략은 이른바 지민 비조입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을,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란 겁니다. 시너지가 있는 것이다. 연대라는 말로 딱 정리하면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는 따로또 같이 협업이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게 표를 주면서도 비례대표 정당은 제3의 선택을 하려는 야권 지지자들의 교차 투표 심리를 공략하겠다는 건데 일단 초반 기세는 매섭습니다. 최근 정당 지지도 조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어 세 번째로 올라섰고 비례대표 지지율은 14%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4명 가운데 1명이 조국신당을 찍겠다고 한 걸 보면 지민비조 가능성이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실망한 중도층 표심을 우려하던 민주당도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두 정당의 연대를 방탄동맹이자 야합으로 규정하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대표가 만나 손을 맞잡은 것은 단순한 선거 연대를 넘어 방탄동맹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자리 잡을수록 먼저 제3지대로 나온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고전하는 모양새입니다. 비례대표 선거 지지율에서 개혁신당은 4%, 새로운 미래는 2%를 기록했는데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는 하한선 3%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개혁신당은 김종인 공관위원장 영입에 이어 첨단벨트 전략까지 내세우며 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 개혁신당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어떤 창의력이나 아니면은 또 새로움에 더해가지고 원숙함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보강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낙연 대표의 광주 출마 선언과 민주당 탈당파 교합으로 새불리기를 시도하는 새로운 미래 또한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번 주 안에 추가 합류되는 의원들이나 합류되는 정치인들과 함께 또 전체적인 공천 상황들을 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총선이 임박하면 조국 혁신당 역시 양당 중심 구도의 벽에 부딪힐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다른 제3지대 세력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만큼 표심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표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인 이른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공장 건설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양강된 농업용 트랙터까지 보내서 지방 민심 챙기기 나선 모습인데 김 위원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이 실제 성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평안남도 성천군의 공업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첫 삽을 뜨고 발파 단추를 누르며 현장을 직접 챙겼습니다. 매년 북한의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지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김정은표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이른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첫 공장 건설이 시작된 겁니다. 직접 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은 이제야 지방발전에 나선 게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생활상 보탬을 안겨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커다란 감개를 금할 수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이민군에는 별도 연대까지 새롭게 꾸려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도 나선 가운데 지방공장 건설 착공식은 평안북도 구성시 등 각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지난 겨울 김 위원장의 경제 분야 공개 활동도 5건으로 이전 겨울과 비교해 부쩍 잦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엔 북한에서 곡식 생산량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양강도 지역에 농업용 트랙터를 보내며 지방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정책의 성공 여부엔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계속된 대북 제재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경제 가동에 필수적인 인풋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 원인은 앞으로도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여기저기 공장 건물만 지어놓고 내부 장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장 운영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홍콩 HG 수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내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합니다. 배상 비율이 차등화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상 기준안 발표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막판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가입자별 차등 배상입니다. 나이,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이 제각기 다른 만큼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배상 비율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
그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케이스에 따라 차등 배상이 원칙이다. 배상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예. 다만 전액 배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처럼 계약 당시 판매사가 투자자의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선례를 살펴보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애초 투자할 수 없는 대상에 투자하는 상품을 권유했거나 이미 상당 부분 부실화된 걸 소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기성은 없고 그야말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시켰는지 아니었는지 뭐 이런 부분과 이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이제 상황을 연결돼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이유에서 가입자들은 판매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 모두는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들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이래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상품을 매수하였습니다. 다만 가입자들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 비율은 30%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00%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가입자 대부분이 재가입자라는 점도 이전의 분쟁 조정 사례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공모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판매 과정 이런 거 다 녹취가 됐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에 걸릴 위험성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낮아졌고 재가입한 경험들이 많아서 그동안 홍콩 ELS 가입자들이 한 목소리로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한 만큼 당국의 배상안이 나오더라도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전국 곳곳에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절반이 20년 이상이 됐고 4분의 1은 3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업계는 대대적인 노후 인프라 보수와 보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 제설제와 기온 영향으로 인한 콘크리트 손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전에 이런 문제들은 모두 파악됐지만 보수와 보강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붕괴 원인은 총 2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침분리, 염해 등으로 인한 콘크리트 열화와 적시적절한 유지 보수가 미흡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가스 등 전국 38만여 개 인프라의 절반은 20년을 넘었고 4분의 1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이라는 점. 안전기준 A등급이 50.3%였고 B등급 37.8%, C등급은 11.1%였으며 안전 수준이 미흡한 D등급은 0.7%, 불량한 E등급은 0.1%였습니다. 이 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해야 하는 상태로 총 69개 중 저수지가 35곳이었고 하천 20곳, 도로 12곳, 항만과 어항이 2곳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 투자 부진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는 지금이 대대적인 보수와 보강의 적기라고 강조합니다. 건설업계 처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SOC 사업의 조기 발주 또는 건설 산업의 위기에서와 지속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사항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에야 안전 수준 D2등급 시설물의 실태 점검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건설업계는 잠재적인 안전사고 위협은 낮추면서 건설 경기는 살릴 수 있도록 노후 SOC 보강에 정부가 좀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거나 렌터카까지 동원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블랙박스가 달린 차량이 SUV를 보고도 내달립니다. 시속 90km 넘는 속도로 운전석을 들이받습니다. 적색 전멸 신호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겁니다. 브레이크는 밟은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악셀레드만 밟고 그냥 부딪힌 그냥.
좁은 골목길에 들어선 검은색 차가 주차 차량을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렌터카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료는 챙기고 운전자 보험료 할증은 피했습니다. 이런 자동차 보험 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770억 원, 16%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의 보험 사기 적발액도 1조 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험 사기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건 역시나 자동차 사고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20대는 고의 충돌 등 자동차 관련 사기를 많이 저질렀고 60대 이상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보험 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 사기나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자치단체에서 출산 축하금을 주죠. 저출생이 심각해지면서 지원금도 경쟁적으로 늘고 있는데 아예 한 푼도 못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승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백모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셋째 아기를 낳으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출산 축하금을 신청했지만 황당하게도 못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돈을 주는데 아기가 태어날 당시에는 다른 동네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기를 낳은 건 10월 4일, 새로운 동네로 주소를 옮긴 건 출산 바로 다음 날인 10월 5일, 불과 하루 차이였습니다. 전에 살던 동네는 출생일이 아니라 출생 신고일을 따졌습니다. 출생 신고는 이사간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 양쪽 모두에게 축하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출산을 했더니 여기는 이래서 안 돼, 저기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철벽 쳐가지고 그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취지가 안 맞잖아요. 행정심판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꼬박 1년 만에 축하금은 받았지만 조기 출산에 전세 사기까지 당해 이사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발품을 팔며 직접 입증해야 했습니다. 전입신고했었던 부동산 계약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서류화로 집어 넣어야 돼서 여기저기 정말 많이 서류를 준비하러 다녔죠. 출산 당시 필요한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게 지난 2019년 제도를 보완했지만 여전히 못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정책 이름부터 시작해 지급 기준과 대상, 금액이 서로 달라 현재로선 민원인이 꼼꼼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을 시점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에서 공개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들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출산 축하금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인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잡한 조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올해 봄 산불이 지난해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많이 내린 것이 원인인데요. 기온이 크게 오르는 중순부터는 산불이 급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에 34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한 지난해 봄. 1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대형 산불도 8건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34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22건과 비교하면 무려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이 기간 동안 대형 산불에 동시다발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형 산불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초봄까지 비와 눈이 많이 내린 게 원인입니다. 하지만 산불 위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3월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지가 다시 건조해지며 산불 발생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봄만 되면 반복되는 양간지풍을 포함한 강풍도 변수가 됩니다. 고온이 나타나면 눈은 빨리 녹게 되고 사흘 정도가 지나면 건조한 상태로 바뀝니다. 여기에 강풍이 동반되면 산불 발생 조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달 반. 초반 한 달은 비와 눈 때문에 쉽게 지났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기온이 오르는 시기, 봄꽃이 개화하고 산행 인구가 급증하면 산불 발생도 본격화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하늘에서 떨어뜨린 구호품에 맞아 가자지구 주민들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발생을 했지만 구호품 투하 작전은 이번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위험한 데다 야만적이란 비판도 있지만 육로를 통한 구호품 운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공중 투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구호품이 매달린 낙하산이 무더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구호품을 챙기려는 주민들이 앞다퉈 달려갑니다. 하지만 가까이 접근했다가 자칫 낙하산이 안 펴지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낙하산 고장으로 추락한 구호품에 깔려 주민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구호품 공중 투하는 비용 대비 수송 물량이 적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인도주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가장 비인도적인 구호 방법이라는 겁니다. احنا موضوع المساعدات موضوع همجي ومش عاجب الجميع واحنا كل يوم بنيجي هذه مناطق مقطوعه واغلبيه المساعدات بتقع وبتخرب في البحر وما حد بحصل إشي وفيش مواصلات والطريق صعب وبدنا طرق افضل. 가자지구 북부는 유엔이 분류하는 식량 위기 5단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재앙과 기근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자지구 230만 명 중 4분의 1이 아사 위기입니다. 공중 투하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The road is the only way to reach large part of the population. So we are really calling for an immediate ceasefire. 이번 토요일 영국과 프랑스 도심에선 전쟁을 멈추고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라며 수천 명이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We want them to end the blockades. We have very capable military ourselves. They need to provide safe passage of aid on the ground. It's not enough to be dropping aid and food. 인도적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해상 수송에 나설 예정이지만 구호품 대량 수송이 시작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현지 시간 9일 홍해와 아덴만에서 다수의 미국 군함과 벌크선을 무인기로 공격해 미군과 연합군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후티 반군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TV 성명에서 미국 벌크선과 다수의 미군 구축함을 겨냥해 드론 37대를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폭탄을 운반하는 후티 무인항공기 최소 28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연합국 함정 입은 피해는 없으며 상선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본선 대결을 확정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남부 경합주 조지아주에서 동시에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오는 12일 조지아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주도 애틀랜타에 위치한 거대 공연장 풀만 야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대 북서부 롬에 위치한 컨벤션 센터에서 각각 지지자들을 만납니다. 보수적인 남부 지역에 위치한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지만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다시 대통령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광고를 냈습니다. 자신은 젊지 않지만 트럼프와 달리 미국인을 위해 싸운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캠프가 공개한 영상 광고입니다. Look, I'm not a young guy. That's no secret. But here's the deal. I understand how to get things done for the American people. 자신이 고령임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약값 인하와 인프라법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 성과를 내려면서 트럼프와 차별성도 강조했습니다. Donald Trump believes the job of the president is to take care of Donald Trump. I believe the job of the president is to fight for you. 끝부분은 유머를 발휘한 NG샷으로 마무리했습니다. Look, I'm very young, energetic, and handsome. What the hell am I doing this for? 워싱턴 포스트는 이 광고가 앞으로 약 6주간 조지아, 미시간 등 7개 대선 경합주에서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를 겨냥해 방영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대통령 국정연설도 일단은 흥행에서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 생방송으로 지켜본 시청자가 지난해보다 18%나 늘어난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연설이 공감을 불러일으킬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우선은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미국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권 씨 측은 미국에는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은 현지 시간 9일 현지 일간지 BST에 보낸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친척이라며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한 위원장 친척이라며 비례대표에 당선시켜주겠다고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한 뒤 1,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경제 분야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75점까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도 주말에 플로깅 하세요? 예, 합니다. 쓰레기 많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의도에도 플로깅을 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네, 4월 10일 날 크게 플로깅 되겠죠. 정치를 국회의원을 지배계급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집에 보내버리고 싶어요. 5분 안에 총선 이슈와 주요 현안을 정리하는 5만점입니다. 5분짜리 모래시계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은행에 15년 정도 근무하셨고요. 주로 이제 경제 분야에서 오래 몸을 담으셨는데, 자, 이번 총선에서도 경제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걱정하십니다. 하나는 정치가 개판이다. 좀 싸우지 마라. 두 번째는 먹고 사는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혼났습니다. 작년에 매매 계약을 한 건도 못 하셨대요. 무슨 염치로 여길 들어오냐 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진보건 보수던 경기를 살려주는 분이 최고다. 그분 얘기를 정치도 모르는 분의 어설픈 얘기라고 할 자신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경제 분야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점에서 올라오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남기고 간 그게를 40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75점까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합격점이네요. 예, 저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합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억인 아파트가 10억 만든 그 정권 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규제 완화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기 전반이 안 좋아진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측면도 있지 않나요? 아니죠. 부동산 시장은 가장 고도의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내려간 거, 금리가 올라간 거, 또 나쁘진 않은 영향을 했지만 민주당식의 공급자 관리를 안 했으면 지금 수요가를 따라가지 못한 공급 때문에 집가가 지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한 수준의 대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것도 일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합당 이후에 이제 금융 정책과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들, 공무원분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의
수혜자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을 비판합니다. 모순 아닌가요? 아니요, 해보니까 나쁘니까.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이 물건 사봤는데 좋은 물건인 줄 알았는데 나쁜 물건이다. 그럼 또 사십니까? 안 사시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뭘 보여줬냐면요. 아무리 좋은 의도도 의도가 나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다 말아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21대 국회 비례의원 선거가 20대 국회보다 좋았는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따라서 그 제도를 다시 간다고 민주당에서 지금 위성정당 또 한다는데 올해보다 이번보다 더 좋은 명단 나올 거라는 보장 없고 저는 아는 가능성 많다고 봐요. 선거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장담컨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국민의힘 인재 영입은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 할 겁니다. AS 하신다고 했는데 영입을 해가지고 의원까지 됐는데 무슨 범죄나 문제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무능해요. 그럼 어떻게 AS 하실 겁니까? 무능하다. 그럼 국민들이 심판하시겠지만 저희가 특히 영입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무언가가 반드시 뾰족하게 있는가 그 질문은 반드시 합니다. 5분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인재 영입이라든가 공천에 있어서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평가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라고 보십니까? 진정성 있게 다가가니까. 그리고 급하니까. 솔직히 정치는 급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119석의 서울 수도권에 현역이 18개, 17개밖에 없어요. 텅 볐습니다. 민주당 가볼까요? 지금 비례대표가 현역 의원하고 붙는 지역이 뭐 거의 태반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있는 사람들 정리도 바쁘니까 인재영입 관심 없을 수밖에 없고 저희는 절실합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과반에 관심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로지 하나,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압박 면접을 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제가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인데요.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풀립니다. 서울이 10도, 광주가 14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지방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5.9도, 안동이 영하 4.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세종과 대전이 12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수도권과 충청, 영남은 대기가 건조하고요.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충청과 남부를 시작으로 화요일엔 전국에 비나 눈 예보가 있고요. 이후에도 따뜻한 봄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